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겼어요. 네,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43분입니다. 오늘 제가 포항에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시어머니 채널에서 투표를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어떤 것인가 해서 아반떼, K3, 소렌토, K8 제일 관심이 높았던 차량이 소렌토였고 그 다음에 K8, 그 다음에 아반떼, K5에 제일 관심이 없으셨어요. 한 8분인가 투표해 주셨나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소렌토나 K8을 시승을 하려고 했는데 포항 스케줄하고 스케줄이 딱 맞지 않아서 그러면은 아싸리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없어 하시는 이 K5로 한번 시승을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K5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오늘 이렇게 왕복 주행하면서 그리고 포항 내에서도 조금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차량 과연 한 번 주유만으로 주유 가능한지 저기서 방금 전에 주유를 했어요.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두우니까요. 저도 빨리 길 막히기 전에 출발해야 되니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날 밝을 때 봬요. 네,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9시 27분이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충주 휴게소입니다. 그러니까 파주에서 5시 40분에 출발을 해서 3시간 10분을 주행을 해가지고 겨우 충북을 밟았다는 거죠. 참 자괴감이 들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현대기아 시승차는 무조건 이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해서 주행을 하는데 기아차만 희한하게 이해 안 되는 경로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 소울 부스트 EV 그거 시승할 때는 일산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부천 시내를 관통하는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부천에서 1시간 넘게 갇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부산국제모터쇼 간다고 EV6 그때 시승했을 때는 그 꽉 막힌 목동에다가 1시간 넘게 가다 놓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경우였냐면은 오늘은 파주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경기도 광주 곤지암까지 국도로만 왔어요. 커넥티드식이어가지고 안 막히는 길을 찾아서 알려주는 게 보이거든요. 눈에서 경로가 지속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어머니 채널에서 투표를 했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일단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었고 K8, 그 다음이 아반떼, 그 다음이 K5였어요. 실제로 제가 국산 차량 판매 순위를 봤는데 K5 하이브리드라든가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연기관 차량 바탕인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있는 경우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든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라든가 아니면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순위가 좀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만큼 하이브리드가 잘 나가고 많이 팔린다라는 건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덜 팔리는 모델이 있어요. 뭐냐? 아반떼, 소나타, K5 그랜저. 아반떼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보통 아반떼를 사는 경우는 사회 초년생, 경제력이 여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델은 더 비싸잖아요. 일반 모델을 사는 경우가 많겠다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고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이해가 되는 게 4기통 2400cc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엮어놓은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좀 오래된 파워트레인이죠. 그랜저의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도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사용을 한다고 하니까요. 소나타랑 K5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1.6 터보 모델로 많이 빠지는 건가? 차량의 유지비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근데 터보의 유지비가 또 그만큼 장단이 있거든요. 자동차세는 그만큼 낮아지지만 엔진 오일의 교환 주기라든가 이런 거는 터보 모델이 더 짧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 손해를 충당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소나타랑 K5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가 좀 부진한 상황이고요. 차량 판매 순위를 놓고 쭉 내려보면은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월에 한 300에서 500대 사이 정도가 판매가 되고 BMW X4랑 이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타봤는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제법 괜찮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중형차 하이브리드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사설이 길었고요. 일단은 갈 길이 머니까 다시 한번 좀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현대기아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하이브리드 엔진이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처음으로 국내 판매가 이루어진 거는 1.6L LPG 엔진에다가 하이브리드를 연결한 그 모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반떼 HD와 포르테 그렇게 실려 있었고, 사실 그거는 그 한 세대에서만 팔리고 그 단종이 됐었죠. 그 다음에 들어가기 시작한 게 YF 소나타와 1세대 K5에 들어갔었던 그 하이브리드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는 이 2.0L 하이브리드 유닛을 제일 오랫동안 팔아온 기업이에요. 일단 이 K5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느끼는 이 2.0L 하이브리드 유닛에 대한 제 생각은요, 한없이 부드러운 세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형 세단을 전통적으로 상당히 많이 팔던 회사잖아요, 현대기아가. 그래서 2.0L 엔진을 만드는 노하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골이 났을 거예요. 1.6L TGDI를 바탕으로 만든 이 하이브리드 유닛에 비해서는 터보 엔진이 아니라는 점, 자연흡기 엔진이라는 점에 있어서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 세팅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스포티지를 타면서 느꼈었던 1.6 TGDI 하이브리드 유닛에 대한 느낌은 어떤 거냐면은, 엔진이 거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막 갖다 붙여놨어요. 터보 엔진이기도 하고 직접 분사 엔진이기도 하고. 근데 이 유닛이 기암급 하이브리드 유닛인 거잖아요. KS에도 들어가고 조만간 그랜저에도 들어가고 뭐 소렌토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 엔진의 필링 자체를 운전자가 느끼지 못하게 진짜 최대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느끼게 만든, 거의 운전자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 그 정도로 끊어놓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2.0L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파워트레인 자체가 부드러운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진의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느껴지는 편이긴 합니다. 오히려 더 느껴지는 편이긴 해요. 부드럽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봤자 이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들어오는 진동 정도가 끝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1.6L 터보 유닛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출력이죠. 출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두 유닛에 각각 담긴 전기 모터의 출력도 비교해서 보면은 2.0L 하이브리드 유닛의 전기 모터의 힘이 조금 더 약합니다. 언덕길 같은 데서 신호가 풀려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이 스포티지보다는 K5의 엔진 개입이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는 편이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100% 확률로 엔진이 개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신기한 거는 분명히 엔진의 개입도 1.6L 유닛보다는 조금 더 빨리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공인 연비는 얘가 더 좋아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에서 이 트립 컴퓨터상에 20km/L라는 연비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K5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계속 20km/L대에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속 110km로 주행 중인데 살짝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전기 모터만 가지고 주행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환경에서 연비가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출력에 대한 욕심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이 2.0L의 하이브리드 유닛을 가지고 있는 차량을 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거의 뭐 풀악셀에 가깝게 좀 깊게 밟아보고 그러면서 속도도 좀 내보고 해봤는데, 실주행 영역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그런 파워트레인은 아닙니다. 고RPM 영역으로 넘어가면은 택시 막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나는 좀 날카로운 소리 있잖아요. 현대기아 2.0L 엔진 특유의 그 고회전 영역에서 나는 소리 있어요. 그 소리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뭐 그거 빼고는 파워트레인에서 나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1.6T GDI 기반의 하이브리드 유닛, 이거 인정했거든요. 성능적인 면이나 뭐 그런 면에서.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불안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 겨울에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엔진 오일 증가 이슈 뭐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아직 보급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저는 그렇다면은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지고 인증이 될 만큼 인증을 한 2.0L 하이브리드 엔진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K5 DL3 처음 나왔을 때 신차 발표회장에서 막 얘기한 것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무려 그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조금 아쉬워진 것들 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야, 그때
그때 처음 봤을 때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되게 크게 보였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이 화면이 작아 보이네요. 10.25인치 화면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화면 크기를 좀 더 키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이 위쪽에 불빛 안 나오는 거, 이거는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아이오닉 6는 여기 불빛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매진 드래곤스의 워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단다다단단단 한 다음에 웅장하게 팍 울려 퍼지면서 딱 이 보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웅장하게 깔리는 그 베이스가 있는데, 크렐 오디오는 전반적으로 제가 쭉 들어봤을 때 이 울림통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 울림이 그렇게 잘 살지가 않아. 세팅이나 이런 것도 한 번쯤 다시 봐야 될 것 같고, 드라이브 모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RPM 미터 나오게 이것도 소프트웨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니로나 이런 차량들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의 이런 반자율 주행 기술 같은 것들 상당히 좋거든요. 상당히 잘 만들거든요. 그런데 K5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한 3년 정도 된 차량이죠. 아무래도 반자율 주행의 프로그램 자체가 조금 옛날 것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 차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차선 유지 장치를 켜놓고 갔을 때 차선 중앙을 딱 잡고 물어서 가주는 것보다는 약간 그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있잖아요. 살짝 와리가리를 하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게 이 차량의 프로그램이 조금 오래된 프로그램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이 차량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옛날 느낌이 난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목적지 포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6시간 30분 걸렸네요. 현재 집계를 보여드리면요, 순수 주행시간은 5시간 55분이고 연비는 21.2km/L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출력이 조금 부족해서 고속도로에서는 연비를 많이 깎아 먹을 줄 알았는데, 엔진에 동력이 필요 없겠다 싶은 부분에서 잘 치고 빠지고 잘 치고 빠지고 하면서 상당히 좋은 연비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서울 올라갈 때까지 이제 한 번에 주유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도심 주행을 할 때 지금 보시면은 온전히 배터리의 힘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엑셀을 조금만 깊게 밟아서, 아주 조금만, 이렇게 엔진이 개입했을 때 엔진이 개입했다라는 거를 느끼는 거는 진짜 예민하게 신경 써가지고 알아채야지 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근데 단 이런 경우는 있어요. 신호를 받았어, 멈춰섰어, 이 상태에서 신호가 풀렸어, 갈 거야. 보통 출발을 할 때 엔진이 깨더라고요. 이럴 때는 확실히 엔진이 깨어나는, 그 아이들링이 시작되는 그런 느낌이 확연하게 들긴 듭니다. 근데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엔진이 깨어나는 반응이라든가 아니면은 엔진이 꺼지는 반응,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힘들고 동승자도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보면 타볼수록 확신이 드는 게, 스포티지나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승차감이 훨씬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게 중심이 아래쪽에 깔려 있고 이 바닥에 좀 붙어서 가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우위를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승차감이 또 세단의 매력 중에 하나잖아요. 기본적으로 단단한 베이스를 가져가고는 있는데 요철을 넘는다거나 뭔가 그럴 때 성향 자체는 그래도 좀 소프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옛날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배터리가 결국에 어딘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의 무게가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것들을 타면은 서스펜션 세팅이 되게 묘하게 이상할 때가 있었어요. 뒤쪽에 실린 하중에 대비한 서스펜션 세팅을 못했다던가 그냥 가지치기 모델 정도로 생각을 해가지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K5는 서스펜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전방에 비하면은 후방 쪽의 서스펜션 쪽이 좀 더 단단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 기존의 세팅의 틀을 깨서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생긴 거는 상당히 스포티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상당히 승차감의 세팅을 맞춰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뒷좌석에 앉은 사람도 상당히 만족하면서 탈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너링 특성이 어떠한가 좀 보려고 돌려봤는데 코너링이 막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승차감하고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해야 되잖아요. 이 차량 패밀리카잖아요. 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K5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무거운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적인 성능이라든가 아니면은 하체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그냥 무난한 차예요. 옛날에 소나타나 K5가 1등 막 2등 그렇게 팔리던 시절에도 소나타 K5 왜 사라고 물어보면은 무난하니까, 남들 타니까 라는 의견이 사실 압도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랜만에 좀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듯한 그런 아주 무난한 세팅의 차량을 타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36분, 파주에서 출발한 지 정확히 12시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엔딩을 찍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좀 무관심해야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성능과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이 차량이 너무 안 좋아서 무관심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대 기아의 2000cc 중형 세단답게 상당히 무난합니다. 파워트레인도 무난하고 하체 세팅도 무난하고 승차감도 무난하고 모든 것들이 무난해요. 심지어 패키징도 상당히 무난한 차량입니다. 아마 무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량은 상당히 모든 것이 무난해요. 요즘에는 차량들이 대부분 다 자극적이잖아요. 특히 전동화 시대, 전기차 시대로 바꾸면서 지금 사람들이 전기차를 판단하는 척도 중에 하나 무엇인가요? 주행 가는 거리 말고 하나 더 있죠. 제로백,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이거 제로백 2.1초 만에 찍는다 막 난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들에 다시금 길들여질 때 이 차량은 그 반대편에서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러한 느낌을 보여준다는 거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좀 대항마로서, 대체제로서 좀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탔는데요. 둘의 성향 자체가 좀 달라요. 특히 파워트레인적인 부분이 완전히 좀 다른 느낌의 차량이다 보니까 완벽한 대체제로서의 뭔가 좀 느낌을 가지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무난한 패밀리카, 그러면서 연비 효율 좋은 차, 그런 차 타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최상의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안타까운 것도 좀 있습니다. 성능이 그렇게 돋보이지 않는다는 점 있고요. 출시한 지 3년이 좀 지난 차량이다 보니까 편의 사양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점, 사실 너무나 무난하기 때문에 큰 단점도 없는 차량이거든요.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의 권혁재 PD였고요. 이제 또 서울 올라가야죠. 서울 올라가서 과연 주행 가는 거리 얼마나 남았는지 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자동차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에서 하루 보내고 드디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데요. 포항에서 출근한 느낌이네. 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전기차 전비 테스트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제한해서 주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전비나 연비를 위한 따로 별도의 운전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 5시에 포항에서 출발해서 서울 오는데 제한 속도보다 조금 높은 속도로 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주행들, 보통 고속도로에서 이렇게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일반 승용차분들은. 그 결과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주, 포항 시내에서 좀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 다음에 상암인데요. 참고로 주유 게이지는 거의 지금 밑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114km 더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하는데 실제로 저만큼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 보여드리면요. 14시간 12분 동안 운전을 했고 주행거리는 총 816.5km를 주행을 했습니다. 평균 연비는 20.6km/L를 달성을 했습니다. 평균 연비가 10km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19.9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차들 좀 막히고 앞차를 따라서 한 시속 90에서 100 이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가는 환경에서는 평균 연비가 오르더라고요. 크루즈 걸고 다니면은 부산까지 왕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816.5km에다가 현재 주행할 수 있다고 때는 114km 더하면은 930km 정도를 주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참고로 다다음 주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장거리 시승이 또 하나 잡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얘와
아주 성향이 다른 친구입니다. 한번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